올해 이제 합격을 하니까, 네. 우리가, 11월, 12월 입문 과정으로 간단히, 용어들을 좀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부터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예요. 1, 2월, 그 다음에 3, 4월, 그리고 5, 6월. 요게 이제, 이론 정리 과정이에요. 주로 기본서를 가지고 하는 이론 정리 과정. 나중에 이제, 이 핵심 체크 가지고 쭉 해드리는 그런 과정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7월, 8월, 객관식 문제 적응하는 과정, 그리고 9월, 10월, 우리 이제 동형 모의고사, 그리고 식국태, 이것들로 정리하고 이제 시험장에 가는 거죠. 여기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나머지 10개월이 채 안 남았죠? 10개월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네. 요 정도 공부를 이렇게 하고 가시면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계산해 봤더니 1번, 2번, 3번, 4번, 여기서 5, 6번, 여기까지 치면 7번, 요 정도로 이렇게 저랑 같이 돌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각자 좀 더 공부하시고, 나중에 또 특강 때 돌리시고 그러면 저랑 같이 거의 10번 이상을 돌리는 데다가, 그 다음에 또 각자 공부하는 것들이 더 있으면, 야, 이건 기억이 안 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합격하실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입문 강의 때 들으셨으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게 우리 시험 자체가 객관식 절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객관식 시험에 맞게, 그리고 절대평가 시험에 맞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우리 합격하시는데 몇 점이 필요하다고요? 60점. 1차 60점, 2차 60점. 이렇게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6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80점 이상 맞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셨죠?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네. 재수없게 이렇게 80점 이상 맞고 그러지 말고 60점만 맞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잘 붙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민법은 공부를 해보면 사실 이제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대부분 이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정형화,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점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60점만 맞으면 된다 그랬는데 60점만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70점, 80점 조금 더 맞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나오니까 좀 부담 없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어떤 분이 내가 좀 나이가 좀 많아서 이런 말씀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작년에 합격자 모임에서 이렇게 뵀더니 7학년 2반이신데 합격하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합격자 모임에 오셨더라고요. 제가 다른 모임에서 이렇게 뵀습니다만은, 그런 분들도 붙었잖아요. 그죠? 7학년 2반은 여기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7학년 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말씀하시면 안 된다.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붙을 것인가, 요것만 좀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붙어서 내가 어떻게 일을 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사실 안 되고요. 돼 하시면서,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죠. 우리가 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시험 붙는 건 어찌 보면 그냥 라이선스 하나 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그게 쉬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돈 버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거죠. 돈을 잘 벌 연구를 좀 많이 해보자. 네.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바로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민법, 그러면 민법은 사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또 의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건데, 이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요런 사례 2개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볼게요. 갑이라는 매도인,
파는 사람, 매도인하고 사는 사람, 매수인이 이 X라는 부동산을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을 맺는데 누군가 먼저 청약을 하죠. 그리고 승낙을 해서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 합의를 곧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한다. 합의만 있으면 이미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중요한 거래는 계약서를 작성 대부분 하지만 합의만 되면 일단 서면으로 작성을 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했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하면서 계약서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부동산 매매 계약은 이제 부동산에서 맺는 것은 그건 일반적인 거지만 전체적인 민법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봐보면 부동산 매매는 조금이고 사실 시장 보는 거 다 매매예요. 근데 시장 볼 때 매매 계약서 안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 쓰는 게 기본 원칙이다. 방식의 자유가 있어요. 이렇게 꼭 서면을 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자고요. 이 계약을 맺었는데 갑이나 또는 을이 만약에 착오로 이런 계약을 맺었다. 또는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돼요. 취소. 취소를 하게 되면 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래요. 처음부터 무효를 소급해서 무효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요거는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단독으로 한다 그래서 단독행위라고 이렇게 한다. 단독행위. 근데 이제 보통 어떤 것이 두 개 이상이 있으면 그걸 두 개 다 이렇게 이름을 따로따로 불러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니까 일단 바운더리를 정해서 이름을 하나 붙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구네 애들 그러면 누구네 애들 거기 2명 있든 3명 있든 한꺼번에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애가 1명이면 걔 이래도 될 텐데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법률행위라고 이렇게 말한다. 우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법률행위는 뭐냐? 그러면 계약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라고 한다. 아셨죠? 근데 이제 계약만 있으면 그냥 계약이라고 할 건데 계약 말고 단독행위라는 것도 있어서 요거를 학문적으로 이제 이름을 하나 붙여주는 건데 그것을 법률행위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됐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특징이 뭐가 있느냐면 청약, 승낙, 취소 이런 것들이 다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의사표시는 뭐냐면 보세요. 갑이 을에게 X를 10억에 팔아야지라고 의사결정을 하고 상대방에게 표시를 한 거예요. 또 을도 마찬가지로 갑에게 X를 10억 주고 사야지 의사결정하고 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다는 데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값을 10억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의혹한 대로 요 값이 10억이 된 거죠. 아니 X가 9억 5천일 수도 있고 10억 5천일 수도 있는데 10억이다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값이 10억이 된 거다. 그 사람들이 정한 대로 의혹한 대로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이 부모님이신데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면 이제 그 자녀들 X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X를 상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을 하시게 된 거예요.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부모님이 갖고 계시던 재산 X가 그 자녀에게 상속된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측면이에요. 일단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요. 그 자녀를 상속인이라고 이렇게 한다. 근데 이렇게 했더니 봐보세요. 그냥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니 그 자식한테 X가 상속된다네 라고 법에다 정해놓은 거예요.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상속을 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상속하는 것 같지만 사실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어쨌거나 을이 갑의 자식이고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꼭 우리 애한테 주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음에도 법에다가 그렇게 정해놔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특징이 의사표시가 따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들어가지 않고 법률 규정에 따라서 되는 것을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요거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건물을 지었어요. 땅을 사서 내가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건물을 지으면 그 지은 사람 소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은 사람 소유. 내가 지었으면 내 집인 거죠.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근데 그것도 내 집 짓는 것은 의사표시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지은 거예요. 지어서. 의사표시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내 거가 됐다라는 것인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런 측면인데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세상 일이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걸 이제 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